우리 교리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계시 여섯 번째 종교 제1종교의 2과 일반 계시의 여섯 번째 시간. 일반 계시는 과학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일반 계시,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그랜드 캐니언이 3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진화론의 아주 엄청난 대주제 같은 내용이죠. 그랜드 캐니언이 3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 6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과학이 밝히는 창조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3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냐? 좀 시쳇말로 하면 정신없이 들으면 이 말이 진짜 같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명확히 앞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따져 본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13강의 중에 있는데 창조과학의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여기 미국의 서부죠. 오른쪽이 동부입니다. 오른쪽이 동부고 거기에 미국의 수도가 있죠. 워싱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부에 캘리포니아주 위에 뭡니까? 애리조나주, 애나바다주가 아니라 애리조나주에 그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니언이 우리나라의 남북이죠. 남북의 길이보다 더 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진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요. 엄청난 퇴적층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협곡으로 그 길이만 또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이렇게 시루떡같이 아주 무지개떡같이 말이죠. 아주 켜켜이 아주 뭐라 그럴까,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퇴적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의 높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보통 한 2km 정도, 평균 1.8이라고 그러는데 2km 정도고 깊은 곳은 3km가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애리조나주입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그 여기 동그랗게 붉은색으로 표현 있는 것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에는 아주 직각으로 이렇게 딱 해졌고 해서 이곳이 애리조나주고 왼쪽이 아마 캘리포니아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동그랗게 원을 빨갛게 동그랗게 해준 곳을 더 키워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콜로라도 강이 아주 큽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제 여 오른쪽에 이제 이게 진청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을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만 콜로라도 강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로 지금 이렇게 강 표시를 해놓지 않는 곳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럭키 산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럭키 산맥 저 북쪽에서 캐나다로부터 미국의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원을 해서 이 콜로라도 강을 지나서 여기에서 연한 그린색으로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도 전부 다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래서 이 콜로라도 강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왼쪽에 이렇게 쭉 팔이 하나 뻗어 있는 것처럼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겨드랑이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멕시코만이라 그러면, 멕시코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지 저도 모르지만 자우리가 저기가 멕시코만이랍니다. 멕시코만이 저 오른쪽에 멕시코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멕시코만이랍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콜로라도 강이 흘러서 여기 멕시코만까지 옵니다. 바다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라도 강의 협곡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의 그 사이로 흐르는 강을 그 콜로라도 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1번이 있고 밑에가 2번이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고규림, 쉽게 말하면 산림지대, 큰 산입니다. 산. 근데 그 무슨 케이팝인가? 뭔 사이라고, 우리나라 케이팝이 아니라, 무슨, 저기라고 하던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사이로 조그맣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큰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랜드 캐년인데, 도대체 이 콜로라도 강의 이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가 최고 3km, 평균적으로 2km가 되는 그런 큰 골짜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3번으로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이곳이 바로 위성사진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의 흔적이다. 옛날에 여기 호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있는 이 부분을 따라서 지금 진청색의 콜로라도 강을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전부 다 강입니다. 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자, 위쪽 오른쪽으로 넘어까지 미국의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지도를 이렇게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면 아침에 봤던 건데, 자, 이렇게 쭉 가면 여기 미국이죠. 미국이면 좀 키워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주가 여기 애리조나주죠. 라스베이거스가 있는데 애리조나주입니다. 그 위에가 유타주, 그 다음에 왼쪽이 네바다주, 더 왼쪽이 캘리포니아주, LA, 로스앤젤레스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키워봅니다. 샌디에고 밑에 이쪽에가 바로 이제 멕시코만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삼각주, 캘리포니아만 상류 및 콜로라도강 삼각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멕시코만이라고 나오던데 왜 안 나옵니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붉게 돼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큰 호수의 흔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까맣게 된 것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가 시커멓게 된 게 이제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페넬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강이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린 리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키 산맥입니다. 여기 이렇게 퍼런 게 이게 로키 산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위에까지 로키 산맥이 뻗어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잠깐. 그래서 여기가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콜로라도 강을 처음에 흐르던 물이 여기 호수에 잠겨 있다가 여기 협곡 지금의 그랜드 캐년이 있는 이 콜로라도 강을 계속 따라 흐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거대한 호수의 물이 여기 1번과 2번 사이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구규림 산이 있는데 거기를 저수지에 뚝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가지고 한순간에 이 물이 흘러내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협곡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가 형성이 됐다.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오늘날 우리 창조련에서 말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랜드 캐년 협곡을 지나는 콜로라도 강은 미국 중부의 로키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어지는 길다란 강입니다. 물론 여기 그랜드 캐니언만을 놓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러한 협곡 또는 퇴적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넓히고 또한 이런 퇴적층이 발견되는 곳의 해발 고도, 다시 말하면 높은 산이건 낮은 골짜기건 간에 이런 퇴적층이 명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랜드 캐년만 퇴적층이 이렇게 시루떡,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만이 아니라 미국 저기 뭡니까 러시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말이죠. 중국에도 있고 그 어디에나 또 뭐 사막 저 중동 지역의 사막에도 이러한
퇴적층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낮이를 불문하고 높은 산이건 낮은 협곡의 계곡이든 이 말이죠. 어디서든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더욱 강력하게 이 지구의 대격변,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사막이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페트라에서도 이러한 퇴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와디럼이라고 요르단 말로 하는데, 럼이 와디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협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럼 협곡, 럼 골짜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골짜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높은 바위 암벽인데, 거기에도 저 끄트머리에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켜켜이 쌓여 있는 퇴적층을 아주 선명하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와디럼에 옛날에 영화의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 마션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곳이 바로 마션을 찍었던, 다시 말하면 화성에 지구 우주선이 화성에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이탈되어 버린, 낙오되어 버린, 그러면서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사투, 바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찍었던 것이 바로 이 와디럼이랍니다. 바로 이곳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암벽의 그 산들,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렇게 사막, 이것이 바로 이제 물의 흐름,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흘러가고 남은 그런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마션 때 영화를 찍었을 때 그런 어떤 사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르단의 와디름의 또 다른 곳은 뭐냐면 페트라, 너무나도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이 페트라가 있는 곳도 이렇게 보면 페트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산들이 분명한,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퇴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퇴적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와디름과는 달리 와드 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드 켈트, 그러니까 켈트 골짜기. 요르단은 럼 골짜기, 럼 협곡이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유대의 광야입니다. 유대는 켈트 협곡이라고 말하는 와디 켈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코지바 수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 있는 이 협곡에도 아주 선명한 퇴적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퇴적층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벳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산을 한번 이렇게 제가 구글 지도에서 따왔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몇 번 가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혀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따왔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티베트에 이렇게 아주 말년설이 덮여 있는 그 산에서도 이렇게 퇴적층이 아주 선명하죠. 멀리서 보는데도. 그리고 이것은 또한 러시아 우랄 산맥이랍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한 2시간 정도 찾았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려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 밑에 보면 구글 지도라고 하는 저기가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도대체 다음에 한번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용두암 말고요, 용머리 해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선명한 그 퇴적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도 올려놓을까 하다가 제 사진은 안 올려놨네요. 제가 신학교 때 졸업여행 갈 때 그때 우리 큰애가 1년 돌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돌이 안 지났네. 10개월 때면 그 삼방굴사라고 하는 곳의 해변에 보면 이거 비슷하게 어마어마하게 선명한 그러한 그 퇴적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듯 퇴적층이 발견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러한 퇴적층을 쉽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설명할 것인데, 이 설명을 들으면 절대로 전 지구적으로 홍수의 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한 지역이 융기라는 말은 푹 솟아올랐다 이 말입니다. 양쪽에서 물풍선이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푹 솟아오르듯이 이게 융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융기로 인해서 산이 생기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융기로 인해서 물 밖으로 드러났다가 이후 많은 시간이 또 흐른 뒤에 다시 가라앉고 물속에서 또 침수되는 순서를 이렇게 수없이 반복한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진화론의 주장이 어설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굉장히 그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골고루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쉽게 말하면 아주 자로 뒤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아주 쫙 이렇게 전부 다 퇴적이 되어 있죠. 퇴적이 넓으면. 이런 퇴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육지에서 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그랜드 캐년의 이 많은 그 지역이 어떤 순간에 융기 양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확 압력을 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땅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바람이 흘려서 흙이 들어오고 뭐 또 씻기기도 하다가 이것이 또 물속에 쫙 가라앉았다가 거기서 또 퇴적, 물의 흐름에 의해서 또 그냥 모래 흙이 다시 또 퇴적이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것이 또 물 밖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말이 융기되고 그러기를 3억 년이 걸려가지고 이 3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퇴적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와 장관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 3억 년의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이야 그만할 정도도 되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경류에 의한 퇴적층이다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어느 한 지역의 사진이랍니다. 어느 한 지역의 큰 협곡에 보니까 여기에 5m, 직경이 5m가 되고요. 추산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추산을 해보니까 이 돌이 약 한 200톤쯤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원래 이곳의 지질의 특성과 전혀 다른 이곳의 지질의 특성과 전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돌만 전혀 다른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쉽게 말하면 그 흑인 마을에 한국인이 딱 가면 아주 그 선명하게 튀어나죠. 저 사람은 아프리카인이 아니야 라고 얼른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이 어마어마하게 큰 200톤짜리 돌이 여기에 박혀 있다. 어떻게 박혀 있을까? 여기 갑자기 누가 대포로 그냥 쿵 쐈을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전혀 다른 성질의 이 엄청나게 200톤이나 된 돌이 와서 박혀 있을 정도면 이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 힘은 뭐냐? 바람으로서는 절대로 이 돌을 굴릴 수가 없죠. 물이었을 것이다. 근데 물도 쩔쩔쩔 흐르는 그런 시냇물 정도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들이 물의 양이 그리고 물의 양의 흘러가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랬을 때야 이 돌이 굴러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기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사진에 찍혔는데 이 사람과 이 돌을 비교해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바위는 원래 이곳에 있었던 바위가 아닙니다. 바위 성분상 이 지역에는 없는 바위의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다시 말하면 현대로 보면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높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2m 40입니다. 2.4m 2m 40인데 5m니까 이게 직경이 5m니까 2층 집 비슷하죠. 2층 집보다 조금 크죠. 2층 집 크기인데 이런 바위가 어떻게 여기에 박혀있게 됐을까 이 말이죠.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크기 한번 비교해보면 절대로 엄청난 물의 양 물의 흐름, 그것도 엄청난 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저수지처럼 가만히 고여 있으면 이게 돌이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것이 그냥 굉장히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흘러내려올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큰 바위가 바람이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격변으로 인해서 옮겨진 것이라는 결론이 타당하다. 대격변,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이러한 퇴적층, 어떻게 이렇게 퇴적이 될까? 이거 물속에서가 아니면 이게 퇴적이 이렇게 아주 고르게, 이게 이제 조금, 그 지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융기와 침식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퇴적이 되는 것, 어떻게 되나 한번,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왜 말소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점점 진행하고 있죠. 퇴적층이 그렇죠. 보셨죠? 잘 안 들립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물이 되면 흐르면 여기에 그 모래들이 계속해서 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렇게 쌓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앞으로 가요. 저 퇴적층. 퇴적층이 그래서 자라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달 동안 흐르면 한 달 동안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하얀 층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까만 모래가 지금 계속 쌓여가는데 이것이 도대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모래 입자를 가지고 바로 이러한 그 층을 이루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희한하죠. 층을 이루죠. 층이 이렇게 하얀 층, 까만 층,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래 아래 굵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쌓인 퇴적층은 한순간에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퇴적층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념만이 그렇게 떡시루처럼 무지개 떡처럼 그렇게 고르게 이렇게 퇴적이 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더라. 저 높은 제가 그 히말라야산 우리 저기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히말라야 8,700 얼마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그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명확한 아주 선명한 퇴적층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놨다가 어디가 지금 빠져버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퇴적층 단 한 번의 사건,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대격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느 정도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 폭발할 때 이것은 40일 동안이었지만 이 물이 계속해서 150일 동안 창이라고 150일은 이제 말라가는 시간이 150일. 그래서 두 개 합하면 300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산이나 협곡, 높은 산이나 낮은 골짜기, 협곡이죠. 협곡 등과 같이 그 높낮이가 된 것은 물이 감하는 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지구의 대격변이 몇 번 있었냐? 2번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3번이라고 했는데, 2번, 3번을 하나의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딱 혼합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대격변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 산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산이 이러한 그 융기, 다시 말하면 폭발, 지구 밑에 있는 이런 것의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융기가 되고 또 침식이 되고 이러한 사건이 지구가 만들어진 바로 그 사건이고, 또한 이 노아의 홍수 때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것이 바로 폭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그러면서 그때 40일 동안에도 이렇게 대격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이제 감하면서, 다시 말하면 높은 데가 다시 이 물속에 뭡니까 1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던 이것들이 그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또 한번 물이 이제 감하면서 이렇게 또 지각의 심한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번으로 보는데 과학자들은 2번으로 봅니다. 천지 창조론 과학자들은 2번으로 봅니다. 노아의 홍수를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창조 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감해지는 그 시간이 화산이나 지각의 변동,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말합니다. 지각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위로 솟구치거나 평균 해발점 아래로 침식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9절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천지 창조 때 시간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했을 때 이 묻이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지각의 융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저도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이거 하나만 생각했지, 그때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감히 생각해 보려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창조과학회 이 열쇠 강의를 한 2번쯤 듣고 나서, 그리고 이번 이제 3번째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갑자기 느껴진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지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주 그 맨질맨질한 공처럼 말이죠. 스펀지 공처럼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펑 터트린 것처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지각의 변동, 이것이 그냥 폭발이라고 말한다면 이 지각의 변동이 온 지구상에 지각의 변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산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은 그 바다라고 하는 낮은 곳으로 모이고 높은 곳은 무치 땅이 되라, 그리고 산이 되라 라고 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무치 그리고 산이 드러난 상황을 가만히 그리고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전 지구에는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이죠. 이 지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층이 산 꼭대기가 되기도 하고요, 깊은 바다의 골짜기도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지각 변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그냥 너무나도 그냥 뭡니까 탄탄하고 굳건하게 그냥 있는 것만 같은데, 과학자들은 자꾸 이거 지각이 변동이 있다, 옛날 몇 년 전에 10여 년 전 2011년도입니까?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 후쿠시마 저 앞바다 몇 킬로에서 이 지각이, 이 두 개의 지각이 이렇게 계속 압력을 가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다 보니까 이게 밀리다 이게 펑 터져 버렸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바다 밑에서 이렇게 펑 터져버리니까 그게 그 힘에 의해서 파도물이 어마어마하게 쓰나미를 이루고 후쿠시마의 그 몇 개 마을을 그냥 아주 초토화, 완전히 평탄화 시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의 그 파괴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지각의 변동이죠. 그래서 제가 과학을 모를 때 이런 지각의 변동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땅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여기에가 지각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각의 판이 어떻고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어떻고, 이게 정말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땅이 움직인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이 움직인다. 지각의 변동이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번의 엄청난 지각 변동, 첫째는 천지창조 때, 두 번째는 노아의 대격변, 대홍수 때 이 말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창세기 1장 9절에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는 이게 지각의 변동,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각의 변동 지구의 대격변, 다시 말하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격변, 급격한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지각의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각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륙이 나뉘어져서 오늘날 5대양 여러분 아십니까? 5대양.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요거를 알아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가 5대양이랍니다. 남극해, 북극해가 들어갑니다. 제가 남극해, 북극해가 들어가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AI에게 물어봐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대서양, 태평양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인도양도 들어보긴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남극해, 북극해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5대양 그러면 태평양, 대서양만 있는 줄 알았어요. 6대주는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호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화산 폭발로 산이 생겨났다거나 없어진다라거나 하는 현상, 그 지각의 변동으로 어떤 지각이 형성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콜로라도 강이죠. 그랜드 캐년에는 이 콜로라도 강의 근처에는 그 줄기에, 콜로라도 강의 줄기에 보면 그랜드 캐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는 자이언트 캐년, 그다음에 더 밑에는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이 협곡이, 어마어마한 협곡이 3개나 관통해서 이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층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보니까 단면이 거의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뒤틀려 있죠. 바로 뒤틀려 있게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 그랜드 캐년은 아주 무지개떡처럼, 떡실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아주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이건 막 휘었잖아요. 이 지각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빨간색이 분홍색이 이렇게 휘어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지각의 변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랜드 캐년 밑에 보면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층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빨갛게 된 이 지층을
이게 바로 이제 선캄브리아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캄브리아기부터 이제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부터 이 지층이 형성됐다라고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이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쭉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캄브리아 고생대 위쪽이 고생대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선캄브리아기인데 선캄브리아기와 이 고생대의 가장 밑에 있는 이 캄브리아기의 차이점이 뭐냐? 선캄브리아기에는 전혀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캄브리아기에서 화석이 무지하게 많이 발견됩니다. 선캄브리아기의 퇴적층에서는 거의 화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라고 했을 때 지각의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아직 지구상에 아직 하나님이 동식물들을 만들기 이전입니다. 동식물들을 만들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궁창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묻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묻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묻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그럼 뭘까? 두 번째 날은 뭘까? 헷갈리네요.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쉽게 말하면 하늘 아래 궁창은 바다도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품의 샘의물, 다시 말하면 지하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이제 그것을 하늘 위에 궁창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름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땅을 만들 때 바로 이때의 지각이 선캄브리아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이미 이제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대격변 속에서 많은 물에 익사해서 흙에 파묻히고 그래서 화석들이 됐는데 그 화석들이 바로 이 캄브리아기에서 대량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지층이 바로 이 캄브리아기보다도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선캄브리아기 지층. 그래서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와 선캄브리아기의 절대적인 차이는 바로 화석이 있냐 없냐 유무의 차이다. 즉 캄브리아기의 지층에서는 다수의 화석이 발견되지만 선캄브리아기의 지층에서는 단 하나의 화석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현상을 이해도 설명도 하지 못하지만 다만 이제 그들이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꾸며낸다 이 말입니다. 선캄브리아 시기에는 진화가 없었다가 선캄브리아 시기에는 없었다가 캄브리아기로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작스러운 진화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북한 사람들은 진짜로 김일성이가 그렇게 만든 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선캄브리아기에는 진화가 없었는데 캄브리아기 시대로 들어들면서 진화가 급격하게 증발했다. 그게 말이 되냐? 몇 억 년씩 걸려가지고 퇴적이 되고 진화가 된다면서 말이죠. 자, 즉 선캄브리아기 지층은 처음 창조 때의 지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 때 이때는 아직은 땅 위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공중에 하늘의 그 새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생겨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각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해도 뒤집어 엎어서 그냥 이 퇴적층을 만들더라도 화석이 있을 리가 없죠. 지구상에 동식물이 없는데.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넷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생명체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뭡니까? 빛을 가지고 만든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 속에서 하늘의 뭡니까?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제 각종 동식물들, 먹이가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수나무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지어졌고, 3일째까지 그래야 되는데, 3일까지, 3일째까지, 창조 3일째까지 그래야 되겠나? 이어졌고, 하나님은 이제 4일째 되는 날에 지구의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셨어요. 4일째 되는 날이 4일째는 뭡니까? 해와 달과 별. 5일째 되는 날은 새와 물고기, 6일째는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까지는 육지나 바다에는 단 한 마리의 동식물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때 지각의 변동이 있었을지라도 화석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온갖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5일째 되는 날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닷속의 물고기, 그리고 6일째는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 노아의 홍수 때 대격변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동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알아봅시다. 퇴적의 기간입니다. 아까 우리는 진화론에서는 그랜드 캐년이 최고 3학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 높은 곳이 3km, 보통이 2km에서 1.8km. 그래서 제가 2km라는 것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평균 높이, 그러니까 1.8km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2km 정도 되죠. 이를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한번 AI한테 계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진화론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런 그랜드 캐년이 3억 년에 걸쳐서 퇴적이 됐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적은 물속에서만 퇴적이 됩니다. 이 공기 중으로 무트로 이렇게 올라오면 바람에 의해서 다 쓸려가 버리니까 퇴적이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퇴적층 그랜드 캐년이 물속으로 잠겨 있다가 또 몇만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왔다가 또 다시 또 몇천 년 있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또 몇천 년 지나서 또 퇴적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올라오고 수없이 많이 하다가 3억 년이 지났다. 그러니까는 와 그럴 만하네 그러죠. 자, 그러면 이를 근거로 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1cm, 퇴적이 1cm입니다. 1cm. 우리 손가락 두께만 합니다. 1cm면 이 손가락 두께만 합니다. 1cm의 퇴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더니 AI가 뭐라면 1667년 걸립니다. 진화론에서는 5000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5000년. 근데 AI는 1660,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자우자 어쨌든지 1500년, 1600년, 1700년, 약 1700년 만에 1cm가 퇴적이 됩니다. 공기 중에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흙이 막 불어서 이렇게 휩쓸리면서 흩날리면서 그리고 쌓이는 게 몇 년이 걸린다고요? 1cm 쌓이는데 1700년. 1700년. 자, 봅시다. 자, 한간에는 진화론에서 1cm 퇴적이 되는데 5000년이 걸린다라고 주장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I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1667년. 그러니까 뭐 1667년이든 5000년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퇴적이 되는데, 만약 그런 퇴적으로 화석이 되는데, 과연 물속에서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서든지 1667년이 1cm밖에 퇴적이 더는 안 되는데 과연 화석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1700년 동안 1cm 쌓이면 과연 이 화석을 하나 만들려면,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날 14시 53분에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필자가 제가 2007년 11월 1일 날 촬영을 했는데 수원 근처에 있는 오산에 가면 오산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산대역에 내리면 바로 그 앞에 물향기 수목원이라는 작은 수목원 휴식처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놀러 갔다가 이 규화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규화목이라고 써졌습니다.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눈이 좋은 사람은 보입니다. 규화목이라고. 다시 규화목이 뭐냐면 나무인데 이게 화석이 됐다.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돌이 돼버렸습니다. 나무가 돌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규화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무 화석이라는 말입니다. 나무 화석. 근데 이렇게 아름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드리가 화석이 되려면 반드시 흙 속에 들어가야만 파묻혀야만 화석이 됩니다.
파묻히지 않고는 화석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달리 화석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흙 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두께가 아름드리가 1cm가 퇴적이 흙이 쌓이려면 1700년이 걸리는데 이 정도 두께의 나무가 흙 속에 완전히 묻히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거 몇 년 걸려야 이걸 흙이 뒤덮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에 1cm 쌓인다고 해보세요. 1700년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줘가지고 2000년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천 년, 한 몇만 년 걸려야 이게 땅속에 묻히겠죠. 몇만 년 걸려야. 그러면 이 나무가 몇만 년 동안 안 썩고 개미나 뭐 이게 나무 벌레들의 공격에도 아주 끄떡없이 아주 견뎌내면서 한 몇만 년을 견뎌내야만 흙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지 1700년이 1cm밖에 퇴적이 더는 안 되는데 과연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되나요? 즉 진화론에서 퇴적층을 주장하는 근거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는 의미가 아니겠나요? 나중에 화석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인가요? 있습니다. 그때도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수원 근처에 바로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던 곳이 오산대역 앞에 무량기 수목원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 밑에 보면 두 사진도 역시 또 다른 이것도 규하목입니다. 이 아름드리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화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나무 가지까지 이렇게 딱 있죠. 아주 예쁘게 생겼는 이런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화석들은 절대로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만 다시 말해 흙 속에 묻혀 있을 때만 완전히 공기가 차단돼야만 그러면 흙 속에 묻히든지 물 속에 잠기든지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요즘에도 물속에 뻘 속에 아주 뭐 몇천 년 된 옛날 뭡니까 침몰됐던 배들이 배들의 배도 건져냈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5000년이 뭐 2000년이 지났어도 그것은 왜 그대로 일부가 남아있느냐 바로 공기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든지 완전히 흙 속에 묻히든지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기 이렇게 흙 속에 파묻히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최소 한 2만 년은 있어야 이런 아람들이 이런 나무가 흙 속에 완전히 덮이지 않을까 이 말이죠. 이런 게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이게 누워 있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얘들이 만약에 서 있었다. 이거면 도대체 몇만 년이 아니라 몇십만 년 걸려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통째로 흙 속에 파묻히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아니 육지에서 파묻히기는 시간보다 아마 이 나무가 쓰러져서 죽은 나무라면 아마도 파묻히기 전에 썩어버리지 않을까? 몇만 년 걸리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나무가 죽어 쓰러진 상태가 아닌 만약에 살아서 서 있는 상태라면 더욱 큰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만한 어마어마한 이런 나무가 지금 한 토막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만약에 화석이 돼가지고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리고 3억 년이란 말도 이해가 되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1cm 흙이 퇴적이 되는데 1700년이 걸린다고 설명해준 AI가 500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렇고 결코 그랜드 캐니언이 퇴적되는데 3억 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퇴적층은 단기간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때 단 1년 만에 쌓인 퇴적층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적층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알아볼 것은 퇴적층이 깎이는 시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최고 높은 데가 3km 높이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2km 1.8km 2km라고 그러는데 이거 깎이는데 7천만 년이 걸려서 물이 흐르면서 계속 7천만 년 동안 흐르면서 이 골짜기에 골을 깊게 파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일반 평지에 비가 온 후에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어젯밤처럼 말이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마당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스팔트가 되면은 그 물이 골을 팔 수가 없지만 시골에 그냥 마당에 가보면
고리폐입니다. 아주 얇게나마 고리폐입니다. 빗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흙의 약한 부분을 또한 공략해서 흙을 파내가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낮은 공간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패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아주 작은아마 골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좀 더 깊은 골이 생기게 되고요. 급기야는 협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바로 7천만 년에 걸려서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그러죠. 이런 현상이 강둑이 있는 곳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뚝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급격하게 그 강물은 그 무너진 뚝을 따라서 넘쳐 흘러가면서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2020년 5년 전에 7월 29일자 뉴스 조선의 포커스 9시 뉴스에서 한 뉴스입니다. 여기 뭐냐면, 만약에 5년 전에 이러한 말이 아주 그냥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더 이 산샤 댐보다 더 큰 댐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산샤 댐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었습니다. 뭐 2억 톤인가? 정확히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을 모르겠습니다만, 자우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산샤 댐입니다. 이 댐이 만약에 붕괴한다면,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폐렴의 연구소가 있었던 곳이 우한시입니다. 이 우한을 5m의 물속 깊이에 넣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샨샤댐의 물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단지 물의 높이만 계산한 것, 단지 5m의 높이로 우한을 쓸어버리면서 이 샨샤댐의 물이 흘러갈 것이다. 샨샤댐이 붕괴가 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뭐냐면 파괴력까지 계산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단지 뭡니까? 물의 높이만 계산할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의 속도와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속도에 의해서 흘러갈 때, 물의 속도에 의해서 이게 흘러갈 때 흙을 휩쓸어가는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 때의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몇 개 마을이 평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게 쓰나미가 지금 여기 집을 다 통째로 그냥 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 몇십 개만 빼놓고 완전히 마을이 완전 평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휩쓸고 가면서 휩쓸어가는 그 파괴력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무위키 사전에 실려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 일본의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나무위키 사진에 실린 후쿠시마 당시의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자, 물의 파괴력은 이만큼 후쿠시마시에 그 몇 개 마을, 몇 개 동네, 몇 개 마을을 평탄화시켜 버렸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집도 아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차들은 뭡니까? 아마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게 파괴력입니다. 이런 강력한 물폭탄이 그랜드 캐니언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거대한 호수의 흔적이 있는데, 이 거대한 물, 이게 샨샤댐에 갇혀있는 물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 이것이 여기에 이 골자, 옛날에 이 강이 있었을 때 이 강을 따라 흐른다면 이 강이 엄청나게 패이고 뭐라 그럴까, 협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의 1, 2번은 케이밥이라는 구규림의 공원, 산입니다. 이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의 구규림인데 여기에 그 가운데로 강이 조그맣게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수에 뚝이 무너지면서 이 콜로라도 강의 범람, 그래서 여기에 이 케이밥 이 구규림이 이렇게 뻥 가운데로 완전히 두동강 나는 3번의 지역을 위성 구글 지도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 웅덩이가 보이는 호수의 흔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물이 케이밥 공원 중앙을 흐르고 있던 콜로라도 강줄기를 따라 넘치면서 무너진 것이다. 이때 이 엄청난 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버리면서 그 파괴력으로 이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을, 그것도 높이 1.6km의 깊은 계곡, 1.8km의 깊은 계곡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높이가 높은 곳이 여기서부터 여 위에까지 높이가 높은 곳이 3km, 평균적으로 1.8km, 그러니까 2km라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협곡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여기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깎여 있죠.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7천만 년 동안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계곡을, 이 협곡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물이 흘러가면서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퇴적층이라도 약한 부분은 더 많이 깎아내겠죠. 왜? 물르니까. 물렁물렁하니까 물이 그냥 쉽게 흘러가면서 같이 휩쓸렸을 것이고, 탄탄한 돌이 박혀있는 그런 퇴적층은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겠죠. 그러면 울퉁불퉁 이렇게 울퉁불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거의 칼로 깎은 듯이 거의 수직에 가깝죠. 이것은 뭡니까? 그럴 겨를이 없다. 그냥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단번에 그냥 깎여 나갔다. 이런 해석을 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이 그랜드 캐년은 7천만 년 동안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계곡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7천만 년 동안 흘렀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 있었던 이 그랜드 캐년, 또 여기에 무슨 아까 그 뭐 무슨 캐년 있었죠. 예. 제가 이름을 얼른 이해를 못해요.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그러면 그 밑에는 왜 이 캐년 협곡이 없었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콜로라도 강 옆 밑에는 여기까지만 이 세 개의 협곡이 있는가, 진청색만 있고, 여기는 왜 이 7천만 년 동안 흘렀다면 이 밑에는 왜 조그마한 강으로 여적도 남겨있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여기서 확 끌어내리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양이 이제 그 파괴력이 줄어들고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과학적인 어떤 그 잣대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정돈해보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들이 설명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니까 우와 3억 년 동안 쌓였대. 이 높은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 퇴적층이 그럴만도 하네.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정확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앞뒤 문맥을,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의 귀한 은혜와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며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실의 모든 그 결과물들, 현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복구하심에 의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광 앞에 함께 도달하며 도착하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발로가 되고 아버지며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귀한 믿음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들, 이 귀한 아버지의 진리의 탐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